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년 전쯤에 제가 대법원 출입할 때 공판 중심주의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후보자의 열정적인 브리핑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때 재판관의 소신 그리고 사법의 신뢰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나눴던 것을 지금도 잘 기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위법이 있더라도 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은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건 사법의 신뢰를 지금 최고 재판기관이 잘 지금 어떻게 국민께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렵지요? 예. 답변하기가 좀 힘드시죠? 예, 네. 그 점이 굉장히 지금 국민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후보자도 지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검수완박법을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위장 탈당도 있었고요. 온갖 꼼수와 편법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 편법, 꼼수가 판을 쳐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네. 특히 내년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의 힘만 믿고 모든 절차 무시하고 꼼수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합법적으로 헌재가 열어줬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우려도 상당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네. 심각하죠? PPT 한번 봐주시죠.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이곳 법사위에 많이 왔습니다. 1년 전쯤이죠. 2022년 4월 19일 법사위 1소위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다. 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했고 수사지휘권은 수사권의 일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후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제가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 해석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그리고 1년 전에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요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못 하셨네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보여주신 거에 그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 이것은 그 이제 저의 견해를 얘기한 게 아니었고요. 그 당시 법원 행정처에서 그 위헌 여부에 관한 리서치를 하면서 이제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쭉 이렇게 모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 전에도 저의 견해를 얘기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이제 저의 견해를 얘기하기에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질문 하나 더 해보죠.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에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 사례를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사에게 헌법에서 수사 지휘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2022년 4월 19일 1소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똑같은 내용의 서면 질의를 또 해봤어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영장 청구권을 근거로 헌법에 기초한다는 해석,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달라고 했는데요. 이때 후보자는 두 논리가 모두 성립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대 야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그렇지만 청문회가 있고 거대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과거의 헌법재판소 결정 예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른 취지의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는 어느 한쪽의 절대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헌재 결정과 이번 결정이 상충된다는 이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번 헌재 결정이 대단히 논란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자, 후보자.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수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바로 헌법재판관이지요. 네. 네. 그렇다면 후보자는 이번 검수완박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결론적인 옳다 그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이거에 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이거하고 관련된 이제 사건이 온다면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소신 있게 저의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헌재가 이번 결정으로 국민적 신뢰와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켰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을 좀 상당히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의원님 질의하십니다. 자, 이번 헌재 결정에서 꼼수 탈당, 위장 탈당, 그리고 토론권이 보장 안 된 기리 표결 이런 것들은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5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권한 침해는 결정 주문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꼼수 탈당, 자유로운 토론 없는 표결, 기리 표결 이와 같은 것은 표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 침해라고 결정문 주문에서 인정한 이것을 국회가 존중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런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아니면 안건 조정위가 형해화돼서 법안이 계속 통과되고 있고 그 힘에 의해서 계속 직회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헌재에서 명확하게 결정 주문에서 인정한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럼 지금 국회가 다수당이 이 헌재 결정을 잘 존중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헌재 결정이 어떤 하나의 이렇게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지금 판단을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요. 저는 조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판결과 결정이 느리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네네. 출판사와 3년 넘게 법적 분쟁을 하던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은 3년 넘게 1심 재판 결과조차 나오지 않아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일찍 나왔더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시절 법원은 역대 재판 지연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후보자는 그런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 차장으로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셨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그 재판 지연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이제 법원의 그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처 차장 시절에 사업행정을 좀 관여했기 때문에 좀 저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몇 가지 좀 제가 생각했던 대책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우선 저희가 보니까 이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 사건이 있다고 하면서 하급심 법원에서 쫙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은 얼마나 많은 사건이 기다리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대법원 시스템에다가 이 사건을 지금 어느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몇십 건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걸 알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작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하급심 판결들끼리 서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서로 알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감정,
특히 신체 감정 뭐 이런 게 한번 촉탁하면 1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감정 절차가 너무 지연되고 이래서 좀 그런 구조적인 점에 대해서 좀 개선책을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판사님들께도 좀 그 우리가 재판 지연으로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좀 대책을 마련하자 이래서 사무분담 장기화 뭐 이런 것도 좀 이슈로 돼서 지금 몇 년째 논의하고 있고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예,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헌재 근본에 있었던 판결을 존중하시죠? 예, 존중합니다. 네. 존중하시는데 유상범 의원님의 말씀도 옳고 이탄희 의원님의 말씀도 옳을 수는 없어요. 부분은 옳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후보자님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인정은 하죠. 그렇지만 헌재 판결의 중심과 맥락이 있는 것이고 저는 뭐 부차가 있고 또 중심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저는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 곧 헌재 구성원이 될 수도 있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 의견, 이 일부의 의견이 과도하게 대표되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견해에 수긍하시고 또 다수 의견에 대해 수긍하시고 이런 태도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자님이 황희정승이 아니시잖아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답변을 하신다면 헌재 결정문의 기본 취지는 이런 것이고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었고 다수 의견은 무엇이었고 소수 의견은 무엇이었다. 의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은 헌재 의견 중에 이런 부분을 대변하는 것인데 있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로 답변하시는 게 맞지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코멘트하시는 건 헌재 후보자로 적절치 못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못된 지적입니까? 아니요,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제가 존중해야 된다 이것은 결론을 말하는 거고요. 그 이제 주문에서 결정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건 그 존중을 움직일 해야 수 없는 되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그거- 말씀. 그건 나머지 존중해야 부차는 되고. 부차적인 문제들은 개인의 어떤 정치적 견해나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님의 답변을 통해서 정당화시키는 이런 상황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 유의해 맞습니다. 주십시오. 예, 건축승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아니 되는데 뭐 죄송합니다. 수석 대변인 축하드립니다. 예, 예, 네, 분위기는 부드러운데 좀 뭐 제가 드리는 질문이 조금 아, 괜찮습니다. 마음에 말씀하시죠. 맺히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가슴에 두지는 마십시오. 예, 예. 예, 그 2008년 8월에 잠실 시형 아파트 그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한 4억 정도 추가 자본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채무까지 합치면 한 6억 정도 더 원본이 들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한 2억 정도는 모친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했고, 그 다음에 4억 정도는 이제 후보자께서 부담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빌려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세금, 관리 등등은 다 후보자께서 부담을 했었죠.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러니까 이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 자체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시나요? 뭐 아니요. 사실 여부와 떠났어요. 외부의 외형이 그런 의심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신다는 그 모친께서 자식의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본인 돈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때 재건축할 때 4가지 종류의 평형이 있었어요. 59제곱미터부터 144제곱미터까지.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제일 넓은 144제곱미터를 또 매입을 하셨거든요. 예, 신청을 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당첨이 하셨어요. 됐습니다. 예. 근데 돈도 없으신 분이 자식한테 전액 다 나머지 부분들을 전액 다 손을 벌리면서 가장 큰 평수의 재건축 아파트를 신청했다. 언뜻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신다고 하신 거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예.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59제곱미터를 만약에 그때 신청을 하셨으면 3억 3,500만 원 정도가 환급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84제곱미터를 했으면 한 1억 정도면 분담금을 더 내시면 됐었어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자식에게 다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부담시켜가면서 이렇게 신청을 하셨거든요. 이 의사결정을 누가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어머니가 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조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나머지 부분까지 네네. 의심스러운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고 네네. 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세입자에게 이 아파트에 살 마음이 없으니 편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취지로 아, 세입자에게 이런 이건 보도가 얘기를- 났죠.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네. 우리가 그 아파트에 실입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살 마음이 없으니 편히 살아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는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인 집도 아닌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그 자기 집이어야 내 이 아파트에서 살 마음이 없으니 그냥 편하게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엄격하게 봐서 본인 집이 아니잖아요. 그 어머님의 의사를 전달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의 의사를 전달한 그 내용으로 치고는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리얼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게 있으면 해명을 해 주시고 해명하실 방법이 없으시면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인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역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실제로는 후보자 본인의 집인데 명의만 어머니 거다. 이렇게 바꿔놓고 쭉 이야기를 훑어보면 모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대목도 모순되는 게 없어요. 한번 짧게 좀 해명을 해 주시죠. 그 평수 선택하는 것은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저희 집에서는 저희가 이제 부모님 계시고 이남 사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모님 사시면서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좀 살만한 집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건 30평대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평수가 작은 평이어서 30평을 신청하면 떨어질 게 뻔하다. 예,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24평인가? 뭐 그거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일 작은 평. 이제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예. 뭐- 근데 결국에 그 집에 안 사셨잖아요. 아,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평형이 필요했다는 말씀도 해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 넓은 평수가 필요했다고 말씀하셔놓고 실제로 거기서 안 사셨잖아요. 부동 이제 막 전세금이 오르면서 못 예. 들어가신 거죠. 예. 일단 뭐 거기까지 듣고요. 하나만 더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계속 이제 저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후보자님조차도 검수완박법이라고 저번에 개정된 검찰청법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법무부 시행령은 검수원복 시행령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시행령이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보는 게 너무나도 합리적인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자세한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봤을 때 이제 이쪽은 완박이고 저쪽은 원복이고 그런 건 알겠는데 저희 법률가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디테일에 들어가서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관한 그걸 살펴보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 봐서는 하여튼 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김남국입니다. 네, 김영두 후보자님 헌법재판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소에서만 뵙다가 또 여기서 뵙게 돼서 더 반갑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그러한 어떤 양심과 우리 헌법 법률에 따른 그 소신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존경받는 그런 재판관이 되시겠다라는 각오이신 거죠? 예, 당연합니다. 네, 예, 그 그거는- 국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또 보여주고 싶고 또 그게 이제 검증받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영진 재판관 접대받고 예, 재판에 개입 관여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 그냥 일선 재판관이나 누구라도 고위공직자 누구라도 그런 어떤 골프 접대와 청탁을 받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관계 대부분 다 사실을 확인을 했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웃으시면서 현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보자님 다시 제가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정정하고 사과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웃으면서 현직 재판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 아무 말 못한다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서 정말 소신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걸 국민에게 이 자리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저는 그 언론 보도 정도밖에 못 봐서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무언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제 추측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후보자 신분이어서 헌재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 그 후보자님 그렇게 피해 나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골프 접대받은 사실 인정을 했고요. 예. 재판 관여와 관련되어서 관여를 했냐 안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과 청탁을 한 사람 진술이 엇갈릴 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골프 접대를 받았다라는 사실과 사건과 관련되어서 무엇인가 부탁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 팩트는 인정이 된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이 어떤 답변을 했느냐만 불일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에는 사법신뢰라고 하는 것을 실추시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사퇴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되지 못한다, 기사를 통해서만 봤으니까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피해 나가는 것은 앞선 정말 정책 신념과 소신에 따라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민 앞에 보여주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저 재판관이 정말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압력이라도 그런 것에도 그런 외압에도 굳건히 버티면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제가 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률에 따라서 소신껏 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직 제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또 헌재 내부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 똑같은 답변이니까 답변을 회피하시는 걸로 죄송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관으로서 하루하루가 반성과 후회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 연장선에서 제가 지금 판결문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2010년 4월의 판결문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된 판결문인데요. 79페이지인데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면서 하여튼 무죄를 내린 판결인데 이게 제가 아마추어입니다만은 문외한입니다만은 이게 증거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판결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허용이 되고 또 채택된 증거는 어떻게 쓰이는지 좀 모범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총리 공관에 현장 검증까지 가셨어요. 예. 아마 이때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총리 공관에 현장 검증을 간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이 정도로까지 가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고자 한 게 아니고요. 이제 네, 변호인 요청이긴 한데 예.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받아들였겠죠? 이렇게 저는 재판할 때 네. 원칙적으로 변호인이든 검찰이든 증거를 내겠다라고 하면 그게 위법한 증거가 아니면 대부분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하여튼 증거가 그만큼 그 재판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 입각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재판을 하신 거고요. 예. 제가 이렇게 판결문 한번 읽어보니까 서랍장을 열 때 드르륵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예. 또 누가 어떤 순서로 나갔느냐, 나갈 때 몇 초가 걸렸느냐, 그래서 34초가 걸렸느냐, 15초가 걸렸느냐, 또 그 3만 달러, 2만 달러 보니까 그 봉투 크기까지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만 달러짜리는 3.2cm 두께고 2만 달러는 2.6cm 두께다라고 해서 이 두께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그 증거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정말 이제 그 사건은 이제 양 당사자의 그 진술이 너무나 엇갈리기 때문에 그러면 판사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증거와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짜맞춰야 됩니다. 네, 네. 그 노력. 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 판결문에 나온 네, 문구를 네, 네. 보면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 네, 그 네.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간 거죠. 예, 예. 제가 왜 이렇게까지 물어보냐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관련된 김용, 정진상 이와 관련된 증거와 이 재판과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유동규 씨는 대선 자금을 10억이라고 했다가 20억이라고 했다가 또 1억 원을 전달했다는데 전달하는 과정에 상의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옷이 블룩 튀어나와서 재판부가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방청객들이 실수를 할 정도로 당시 정황이 그런데 과연 우리 김영도 재판관이 재판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 진술이 이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있느냐 없느냐 또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때 이제 곽영욱이 그 줬다고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좀 그 조사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구속된 다음에도 검찰한테 굉장히 소환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좀 이야기가 좀 약간 변동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곽영욱 자기도 뭐 그 업무상 횡령 부분도 상당히 유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 박 씨가 건강 악화로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다. 이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때 무서웠다고. 예. 네, 증권거래법 위반 내사 네. 뭐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랬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이걸 보면 유동규와 남규의 경우는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평생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는 것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사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가장 의회 민주주의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안건 조정회의의 사실 무력화입니다. 이 결정 2019 헌라 결정은 잘 알고 계시던데 예. 텐데요. 이제 안건 조정 제도의 취지는 국회의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이제 저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21대 국회에서 변질되고 있느냐. 3대3, 그러니까 제1교섭단체 3, 그리고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 3 해서 3대3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인데 민주당 의원 3명의 사실상 민주당 성향의 이런 의원들이 모든 곳곳에 다 참여를 해서 사실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지금 무력화되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에서 권한쟁의도 이 위장 탈당으로 인한 위장 탈당을 한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 사실 그거 아니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형해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 헌재만이 제동을 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가 결국은 헌재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너무 기계적인 판단을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헌재의 태도가 이제 그랬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것인데 안건조정위원회의 이 형해와 그리고 무력화하는 이런 행태에 대한 소견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또 상당히 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결정문에서 좀 어떤 이론하에 얼마나 심각하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점 제기는 검수완박법도 그렇고 지금 보여주시는 쌀 의무매입법도 그렇고 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